안녕하세요. 지구학의 이병입니다. 여러분들 잘들 지내시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5강으로 들어갈 겁니다. 5강. 퇴적 구조와 퇴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5강. 자, 이제 5강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잠깐 복습 좀 하고 들어가는 시간 좀 가져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이제 뭐였었냐 하면, 기억나세요? 기억나야 되는데. 자, 뭐냐면 마그마에 관련된 것들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요. 판들이 움직이면서 판의 경계에서 마그마가 생겼었다. 이런 것들 배웠었어요. 그죠? 자, 이때 마그마가 생성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온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래요. 압력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었었고, 세 번째는 뭐가 있었다? 물이 있었다. 이럴 경우에 마그마가 생긴다. 온도가 증가하고 압력은 감소하고 됐죠, 그죠? 세 번째는 물을 갖고 있게 되면 물이 녹는 온도를 낮춰주는 이런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러면서 이제 우리 마그마의 종류에 대한 것들을 배웠었고요. 좀 어두워요. 검은 현무암질, 우윳빛깔이다, 유문암질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화성암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거냐 하면, 자, 화성암과 또 비교되는 멋진 암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하면 퇴적암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퇴적암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 좀 정리한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교재에서는 어디가 되냐 면 아마 48페이지가 될 거예요. 48페이지 우리가 출발을 한다. 자, 그래서 48페이지를 펴주시고, 자, 우리는 하나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퇴적암의 정의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퇴적암. 퇴적암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퇴적암이라고 할까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퇴적암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표면, 대체 그 지표면. 자, 물 위에는 기상현상 같은 게 생길 거예요. 또 낮에는 뜨겁고요, 밤이 되면 춥고, 이러면서 오랜 세월이 흐르게 되면 암석 같은 것들이 부서지게 돼요. 자, 부서지는 것들은 이렇게 중력의 영향으로 높은 곳에 있고 싶겠지만 어떨까? 낮은 곳으로 이렇게 운반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운반돼서 쌓여있는 것들을 우리는 퇴적물이라고 부른다. 자, 퇴적암이라고 하는 건 따라서 이러한 퇴적물들이 모여서 다져지고 굳어져서 하나의 암석이 될 때 이것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 퇴적암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퇴적암이라고 하는 것들은 퇴적물들이 쌓여서 이게 눌리고 다져지고 굳어져서 하나의 암석이 됐을 때 우리는 뭐라 한다? 퇴적암이라고 부르자, 이런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시죠? 그죠? 이렇게. 자, 모여서 하나의 어떤 암석이 될 때 퇴적암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퇴적물들이 모여서 퇴적암이 되는 이 전체 과정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이 과정을 속성작용이라고 한다. 속성작용. 한번 두 번만 따라해 볼까요? 속성작용. 속성작용. 자, 속성작용. 속성작용. 자, 이거 좀 낯서시죠? 속성작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는 작용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속성작용을 갖다가 조금 좀 뭐랄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쫙 두 개의 눈으로 쳐다보게 되면 전반부와 후반부 정도로 또 두 개로 나뉠 수가 있어요. 나뉜다. 첫 번째 이제 퇴적물들이 어떻게 될까? 그쵸? 쌓일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퇴적물들은 자, 운반될 때 어떻게 운반되냐면, 물론 이제 바람에 의해서 운반되는 경우도 있어요. 바람이 불어서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이 낮은 곳으로 운반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이 물에 의해서 운반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 자, 이제 물에서 운반이 돼서 자, 퇴적물들이 쌓여 있었다. 그런데 퇴적물들 중에서도 아래에 있는 퇴적물이 있고 위에 있는 퇴적물이 있을 거예요. 그죠? 맞죠? 아래에 있는 게 있고 위에 있는 게 있고. 자, 그런데 우리 지구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 아주 중요한 힘인데, 지구 중심으로 당기는 힘. 그렇죠? 중력이라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것이 본인은 아니지만 아래 것을 누르게 될 겁니다. 그냥 이해되시죠? 그래서 퇴적물이 쌓여 있었을 때 퇴적물들이 있다. 이렇게 있었을 때 위에 있는 것들이 아래 것을 누르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럼 눌리면서 어떻게 될까? 부피가 줄어들 거예요.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렇게 퇴적물들이 눌리는 작용을 우리는 뭐라 할 거냐면, 이것을 좀 어렵게 압축작용이라고 부른다. 자, 교재에 있으니까 교재 한번 정리하시면서 압축작용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또 우리말로는 뭐라 한다? 다짐작용이라는 표현. 뭐 같은 얘기죠. 다진다, 압축된다. 바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중력에 의해서 뭐가 생겼다? 압축작용이 생겼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런 퇴적물들 사이에 비어있는 틈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비어있는 틈을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공극이라고 부를게요. 공극.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눌리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래, 공극이 줄어들게 되죠.
자, 그래서 압축작용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겨요? 첫 번째 묻게 되면 공극이 감소한다.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공극 감소. 자, 압축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비어있는 틈이 줄어든다. 공극이 감소하게 된다. 자, 두 번째는 자, 눌리면서 이 부피가 좀 줄어들 겁니다. 됐죠?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줄어들게 되면 좁은 공간에 되게 많은 것들이 막 모여있는 것들이잖아. 그죠? 그럼 우리는 부피분의 질량을 찾았네. 밀도라고 부르잖아. 밀도. 그래서 퇴적물의 밀도가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퇴적물이 쌓이게 되면 전반부에서는 다져지는 작용, 압축작용이 있다. 이런 얘기죠. 영어로 컴팩테이션 이렇게 부르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되게 많은 것들이 모여서 공극이 줄고 이렇게 눌려서 하나 됐지, 그지? 밀도가 증가한 상태가 됐다고 칠게요.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하나의 퇴적암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여있긴 모여있지만 아직은 좀 그죠? 하나가 아닌 유대감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모여있을 뿐인 거예요. 그냥 모여있을 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암석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될까? 연결이 돼야 돼, 연결. 하나가 되기 위해서. 됐죠? 전부 다 모였지만 아직은 좀 우리라고 하기는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요 모인 녀석들이 완전히 연결이 돼야 되죠? 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을 쌓지요. 그래요. 그럼 벽돌이 쌓여 있다고 해서 벽이 된 건 아닐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뭔가 들어가서 그 벽돌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작용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는 교결작용이라고 부르자. 어렵지 않으시죠? 교결작용. 교결은 연결시키는 작용이다. 누구를? 퇴적물들을. 자, 이때 연결시켜주는 물질이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은 아마 시멘트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석회암 가루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그런 걸 석회 물질이라고 할게요. 자, 따라서 퇴적물 사이에 있는 석회 물질들이 이 퇴적물들을 갖다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냐면 규질. 좀 어려우시면 실리콘 같은 거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 퇴적물들 갖다 역시 하나의 본드,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철 성분 같은 것도 들어가요. 예를 들면 산화철 같은 것들. 자, 우리 건물 지을 때 철근 같은 거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철근을 중심에 두고 뭉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이러한 석회질 물질이라든지 규질 물질이라든지 산화철 물질이 요 퇴적물들 사이에서 이 입자들을 하나로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작용이라고요? 교결작용. 됐죠? 자, 그럼 좀 정리해봅시다. 별거 아니니까. 자, 퇴적암이라고 하는 게 있다. 자, 퇴적암은 퇴적물들이 쌓여 굳은 암석을 얘기한다. 자,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는 전 과정을 한번 따라하세요. 속성작용이라고 부를 거고요. 자, 이걸 우리는 두 단계로 나누자. 됐죠? 처음에 앞에 있던 것들, 압축작용. 뒤에 있는 게 뭐가 된다? 교결. 자, 압축작용에서 생기는 일은 공극이 감소한다. 빈틈이. 자, 두 번째는 밀도가 증가하게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모여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암석으로 부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것들이 연결돼야 되는데 이걸 교격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때 석회물질, 규제, 산화철 같은 것들이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이 쫙 일어나야 되니까 퇴적물들이 퇴적암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렇죠. 상상으로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첫 번째 퇴적암이 되는 과정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좀 퇴적암을 좀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분류. 퇴적암의 분류로 들어갈 건데, 자, 그러면 퇴적암을 분류할 때 어떻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을까? 자, 그랬을 때, 자, 이때 퇴적물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죠? 만들어졌나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자, 퇴적물들이 부서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는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부르죠. 자, 지표면에 있는 암석은 오랜 세월을 걸치면서, 그죠? 풍화되고 침식될 거야. 그런 것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되냐면 퇴적암이 된다. 이때는 우리가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부르자. 자, 두 번째는 자, 퇴적물들이 그런 게 아니라 자, 물속에서 오케이. 이온들이 있었어요. 양이온, 음이온 같은 것들.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 같은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전기적인 힘에 의해서 어떻다? 양이온, 음이온 만나는 거니까 화학적인 결합을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그런 게 또 쌓여 굳을 수도 있어요. 자, 그때 퇴적물들이 쌓여서 퇴적암을 만들 때는 화학 반응을 통해 만들어진 거니까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어렵지 않으시죠? 화학적 퇴적암. 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물속에 어떤 그 생물들이 살아갈 거야, 생물.
혹시 생물들. 근데 생물들이 이제 죽을 수가 있겠죠.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물 밑으로 이제 가라앉게 되는 거죠. 이런 유기물들이 죽어서 이런 것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쌓여서 퇴적암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래서 자, 이건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부를 거다. 자, 그러니까 결국 퇴적암을 분류할 때는 퇴적물들이 어디로부터 만들어졌는지, 그지? 그런 원인을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죠. 부서진 것들을 세설성, 화학 반응을 통해서 화학적 퇴적암. 자, 그 다음에 생물을 할 때는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자, 근데 쇠설성 퇴적암도 우리가 좀 분류를 해볼게요. 약간 좀 더 깊게. 자, 쇠설성 퇴적암은 부서진 것들, 파쇄된 것들, 분쇄된 것들이 모이는 것들인데, 이때 모여있는 것들을 우리는 크기에 따라 좀 분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모여있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주로 메인 성분이 자갈이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여감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여감.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근데 메인 성분이 모래였다면 뭐라 그럴까? 아시네, 그죠? 사암이라고 하면 돼. 모래. 자, 그런데 주된 성분이 진흙이었다면,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쉐일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쉐일. 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자, 간혹가다 지구에서 화산 같은 게 터질 때 있잖아요. 화산 같은 거 뻥뻥 터졌을 때. 화산이 터지면서 막 암석이 부서져 버릴 거야. 아우, 됐죠? 그때, 자, 이런 화산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화산재 같은 것들이 쌓여 굳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응회암이라고 부를 건다. 응회암. 응회암은 화산재가 쌓여 굳은 거다.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응회암은 화산활동 결과 만들어졌구나. 화산활동 결과 만들어진 암석이다. 자, 이름 외우고 계시죠?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화학적 퇴적으로 갑니다. 자, 물속에는 이온들이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하는데 양면과 음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칼슘 이온이에요. 저는 탄산 이온이에요.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칼슘 2+하고 탄산 2-가. 그죠? 이건 좀 화학식 좀 알아야 되는데 CaCO3라고 하는 것들. 자, 바로 이게 뭐냐면 이게 석회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석회암. 자, 그래서 석회암이다. CaCO3. 자, 칼슘 양이온과 탄산 음이온이 만났을 때 또는 뭐가 있을까요? 그죠? 자, 물속에 있던 자, 실리콘 성분을 갖는 오케이. 됐지, 그지? 그런 것들도 결합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거 갖다 우리 교재에 정리가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규질, 처트라고 불러. 규질. 그래서 규질 성분이 모였을 때 처트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처트. 자, 선생님 처트는 쓰진 않을게요. 일단 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물속에 있던 Na, 나트륨이온하고 염화이온이 결합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 뭐라 하냐면, 암염이라 그래. 암염. NaCl, 암염. 자, 이 정도까지는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 암염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Na 플러스 이온하고 Cl 이온이 만나는 거죠. 뭐 쉽게 하면 소금이지, 뭐 소금, 돌소금 같은 것들, 그죠? 우리 찜질방 갔을 때. 자, 이제 물이 증발한 후에 이게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이렇게. 자, 이제 유기적 퇴적암으로 오시게 되면요. 유기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물의 어떻다? 그래, 사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자, 생물 중에서 요 CaCO3의 요 성분을 갖는 그런 생물들이 좀 많은데 그게 누구냐면 대표적인 게 조개나 산호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개나 산호 같은 것들이 죽어서 자, 요것들이 쌓여 굳어서 또 퇴적암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때도 역시 성분 자체가 탄산 칼슘이니까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석회암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여기서 뭔가 느껴지시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이거네, 그죠? 석회암이라고 하는 것들은 화학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유기적으로도 만들어질 수가 있구나.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석회암은 화학적 퇴적암일 수도 있고, 유기적 퇴적암일 수도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석회암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 퇴적암일 수도 있고, 유기적 퇴적암일 수도 있다. 됐나요? 됐죠? 오케이, 이런 얘기들. 자, 그 다음에 여기 적지 않았지만, 아까 우리가 처트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래서 규질 성분을 갖고 있는 생물들이 죽어 또 쌓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트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화학적 퇴적암인 동시에 유기적 퇴적암이다. 나 아니고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화학적 퇴적암이거나 유기적 퇴적암이거나. 영어가 좀 어렵다. 그죠? 우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유기적 퇴적암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여기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화석 연료라고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쓰고 있는 석유나 그렇죠. 석탄이나 뭐 많이 안 쓰겠지만 이런 것들 또는 천연가스 같은 것들. 자, 이 중에 유기적 퇴적암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화석 연료가 하나 들어가요. 석탄. 석탄 역시도 바로 뭐가 된다? 이게 퇴적암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때 석탄은 어떤 생물이냐면 양치 식물들. 양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양의 치아를 닮았다. 잎사귀가.
양의 치아. 이 양의 치아 이빨이 좀 동글동글하대요. 양의 치아가 동글동글하니까 잎사귀가 동글동글한 것들. 그런 걸 양치 식물이라고 하고, 여러분 뭐 고사리 같은 거 먹어보셨죠?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석탄이 바로 뭐에 포함된다? 오케이. 이것도 바로 퇴적암에 포함되고, 이게 바로 뭐다? 유기적 퇴적암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게 어떤 거다? 자,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성작용이라고 불렀고, 퇴적암을 분류하는 것들, 여기까지 정리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이런 퇴적암들이 주로 이제 만들어질 때로 오실까요? 자, 됐죠? 주로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이것들이 물 속에서 만들어져요, 물 속에서. 그 닉네임, 별명 같은 걸 우리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예전에 이거를 수성암이라고 불러요, 수성암. 주로 물 속에서 만들어지니까 물 숫자 써서 물 속에서 형성됐다, 이런 얘기죠. 물론 뭐 100% 물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뭐 사막 같은 데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는 빙하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물속에서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 물속을 봤을 때 자, 요거 물속이 모두 동일한 조건의 환경을 갖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자, 깊은 물도 있고 얕은 물도 있고 또 그 외에는 또 건조한 지역에 있는 물일 수도 있고 좀 습한 지역에 있는 물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퇴적 물들이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퇴적암의 특징적인 구조가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먼저 퇴적암이 갖는 일반적인 특징부터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흐르는 물에 의해서 운반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퇴적물들이. 자, 현재 이렇게 셈이 그리고 있는 쪽이 바로 물이에요. 물이고 여기 바로 육지다. 그럼 쭉 육지에서 퇴적물들이 운반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물속에 많이 쌓일 거예요. 자, 물속에 쌓이게 되는데 처음에 쌓였을 때는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어요. 그죠? 높게 쌓인 곳도 있고 낮게 쌓인 곳도 있을 텐데 시간이 흐르게 되면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이 중력을 받고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낮은 곳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어떻다? 같은 높이에 쌓이게 됩니다. 같은 높이에서 물면과 나란하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퇴적암이 갖는 특징은 이렇게 층층이 물면과 나란하게 쌓이게 돼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층리라고 부른다. 퇴적암의 일반적인 특징 하나 정리하시죠? 층리. 물과 나란하게 층층이 쌓인다. 자, 그 다음 흐르는 물이 운반을 시켰을 때 퇴적물만 운반시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과거에 살던 생물 같은 것들이 역시 운반이 되고 요 퇴적물 속에 들어가서 오늘날 발견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런 걸 우리 뭐라 하냐면 화석이라고 하자. 화석. 자, 그래서 퇴적암은 층리와 화석을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층리와 화석이라는 말이 보였으면 아, 바로 이 암석은 퇴적암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여기 이제 일반적인 특징이고 자, 그런데 이 퇴적 당시 환경이 좀 뭐라 그럴까? 약간은 스페셜하다. 특별하다. 그래가지고 대체 그지 퇴적암의 특징적인 구조가 나타나는데 그걸 우리가 퇴적 구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퇴적 구조. 자, 그래서 우리는 퇴적 구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적 구조 따라오실래요? 퇴적 구조. 자, 그렇다면 퇴적 구조니까 일로 올게요. 퇴적 구조. 퇴적 구조는 퇴적암에 나타나는 약간은 특별한 구조인데 이 특별한 구조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퇴적 당시의 환경이 퇴적물마다 약간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퇴적 구조를 통해서 퇴적 당시의 환경을 좀 알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자, 우리는 이 퇴적암 같은 것들 연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역사를 알아낼 거야. 지구의 역사. 자, 지구의 역사를 할 때 역사라는 건 순차적으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들인데 사실 이 지층에서 땅이 됐지, 그지? 자, 밑에 있는 게 오래됐고 위에 있는 게 최근이고 그렇지만 않아요. 가끔가다 지층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 역전이라고 해요, 역전. 그래서 지층이 역전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층이 역전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우리가 잘못 그거를 판단하게 되면 옛날 일을 최근으로 느끼게 되고 최근 일을 옛날 일로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지층이 뒤집히면. 개념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퇴적 구조는 퇴적 당시 환경도 알려주지만 실제 어떤 시험에서는 역전이 더 중요합니다. 그 퇴적 구조가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하는 바로 근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퇴적 구조 몇 가지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뭐가 있다? 자, 경사진 층리가 있습니다. 자, 층리 좀 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물과 나란한 것들. 근데 이 녀석들은 특별히 물과 나란한 게 아니라 경사진 층리를 얘기해 주는 거야. 자,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자, 물이 쭉 흘러와서 퇴적물로 쌓아놓습니다. 자, 물이 흘러와서 퇴적물로 쌓아놔요. 그러니까 퇴적물의 공급이 되게 활발한 지역이죠. 이렇게 쭉.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사진 층리가 생겼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 한다? 사층리라고 부를 거야.
어렵지 않으시죠? 사측리. 자, 그럼 사측리가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바로 뭐냐면 과거에 물이 어떻게 흘렀는지 물이 흐른 방향을 알려준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 요 모습을 보시면서 자,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렀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렀다.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사측리는 이렇게 과거에 물이 흘렀던 방향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한 이런 것들이 또 사막에서 바람이 계속 불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사막에서는 뭘 알려줄까? 그렇죠. 물이 아니라 바람이 불었던 방향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측리는 뭐가 중요했다? 퇴적물이 운반되는 방향을 알려준다. 자, 정리하실 수 있겠죠? 됐고. 자,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점이측리예요. 점이측리. 점이측리. 자, 그럼 점이측리는 어떤 건가라고 보게 되면 자, 일반적으로 퇴적암 속에 있는 퇴적물들은 입자의 크기가 약간은 다를 거예요. 다르지만 그것들은 어떠냐면 골고루 섞여 있어요. 믹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섞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자, 볼게요 한번. 오케이. 물은 물인데 어마어마하게 깊은 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깊은 물. 자, 대표적인 게 어딥니까? 라고 했었을 때, 오케이. 자, 우리가 해저 지형에서 공부했었는데, 대표적인 게. 자, 대륙붕이라고 해서 수심이 200m 미만의 얕은 바다 기억나시죠? 아, 음양측심 가지고 정리했었잖아요. 그죠? 됐고. 그럼 대륙붕 끝에서 경사진면 뭐가 있다? 대륙 사면이 있다. 이런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륙대가 있다. 라고 할게요. 대륙대. 요 대륙대가 어마어마하게 깊은 곳이에요. 대륙대가. 대륙 주변부 중에서는. 되셨죠? 자, 그럼 흐르는 물에 의해서 대륙붕 쪽에 퇴적물들이 여러 종류가 쌓여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퇴적물들이 쌓여있는데 저희는 입자의 크기가 서로 달라요. 자, 그런데 이제 간혹가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진 같은 게 터질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지진이 발생하면서 뭐가 생기냐면 산사태 같은 거 보셨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 지진이 터지면서 바닷속에서 뭐가 생기냐면 사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퇴적물들이 대륙붕 끝에 좀 불안정하게 있다가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대륙대를 향해서 미끄러지는 일이 발생을 할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곳은 대륙대는 되게 깊은 곳이고 대륙대는 되게 깊은 곳이다. 수심이 깊은 곳입니다. 자, 수심이 깊은 곳을 향해서 동시에 이 땅 스타트 달려가는 거예요. 퇴적물들이. 근데 문제는 퇴적물들이 입자의 크기가 다르다. 이런 거예요. 근데 물속에 퇴적물들이 운반될 때는 물과 부딪히니까 물의 저항력을 받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무거운 것들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자, 그래서 물속에서 굴러 떨어질 때는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지게 되는 거야. 빠른 속도로. 자, 그러다 보니까 퇴적물들이 동시에 대륙붕 끝에서 출발했지만 이 대륙대에 도달할 때는 무거운 입자가 큰 것들이 먼저 가라앉고 그 뒤를 이어서 입자가 좀 작은, 덜 무거운, 그다음 더 가벼운 그치? 이런 퇴적물들이 내려와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퇴적물들의 크기를 보게 되면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것들이에요. 하나의 퇴적암 속에서. 그래요. 이런 걸 우린 뭐라 한다? 점이측리라고 부르겠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점이측리, 점이측리.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이러한 점이측리가 생기를 내면 조건이 필요한 거죠. 조건. 이게 만약에 얕은 곳이었다면 퇴적물들이 어떨까? 그럼 거의 동시에 들어와요. 거리가 너무 가까우니까 빠르고 느리건 상관없이 거의 동시에 들어온다. 그래서 막 섞여 있는 거야, 얕은 곳에서는. 하지만 깊으면 깊을수록 이러한 점이측리가 뚜렷하게 발달하는 거야. 자, 여러분이 기억할 것, 점이측리는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구나. 이게 핵심이에요. 깊은 곳에서. 됐죠? 자, 그래서 바닷속에서는 일반적으로 대륙대 같은 곳, 혹은 육지였다면 어떻게 될까? 깊은 호수. 뭐 이런 데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깊은 곳에서 만들어질 때는 이런 바로 입자의 크기가 점점 위로 갈수록 작아지는 층리가 생기게 된다. 이거를 점이측리라고 부를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점이측리를 갖고 있는 이것도 퇴적암이 좀 뭐라 그럴까? 이름이 있어요. 이름도 좀 중요한데 이겁니다. 자, 이제 퇴적물들이 밑으로 굴러 내려가면서 이 대륙사면을 긁을 거예요. 그럼 상상해 보시죠. 쭉 굴러 내리면서 대륙사면을 긁는다. 그럼 대륙사면이 긁히면서 어떨까? 흙탕물이 발생을 할 거야. 흙탕물의 흐름이. 됐죠? 자, 이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면 탕류라고 부르자. 탁한 흐름이다, 해류. 자, 이걸 저탕류라고 불러요. 저탕류. 낮은 곳을 향해 흐르는 탁한 물의 흐름이겠다, 저탕류.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닷속에서 어떤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고 퇴적물들이 내리는 과정에서 흙탕물의 흐름이 생기고 저탕류 좀 멋지게. 개념 이해되시겠죠? 이런 저탕류에 의해서 이것들이 쌓여서 암석이 되는 거니까 이러한 점이측리를 갖고 있는 퇴적암을 우리는 저탁암이라는 표현도 쓴다. 앞으로 저탁암이라는 말이 나왔다면 점이측리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어렵지 않으시죠? 오케이. 저타감, 점이 측리다. 자, 되셨습니까? 근데 두 가지 정리해봤네요. 측리 중에서 경사진 사측리와 점차 입자의 크기가 달라지는 점이 측리. 사측리는 흐름 방향을 알려주는 거고, 점이 측리는 깊은 곳이다. 이런 얘기겠지 뭐.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제 세 번째로 갈 건데,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세 번째, 요 칠판이 좀 보이면 좋은데, 한번 도전해볼까, 트라이?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됐지, 그지? 자, 그럼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연은이라는 게 있어요, 연은. 자, 연은은 어떤 것이냐면, 물결의 흔적을 연은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퇴적물들이 물속에 들어가 있긴 있는데, 이 물이 너무너무 어떨까? 물속에서 얕은 곳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물 위에 공기가 있고, 막 공기들이 움직이면서 바람이 부는 거죠. 그럼 물은 자기 자신은 고요하게 수평하게 있고 싶지만, 됐죠, 그죠? 바람 같은 게 불다 보니까 물이 찰랑찰랑 움직이게 돼요. 됐죠? 자, 이렇게 찰랑찰랑 움직이는 움직임이 퇴적물 표면에 새겨지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바로 퇴적감이 돼. 이런 것을 우리는 물결의 흔적, 파도의 흔적, 뭐 이걸 연은이라고 부른다. 자, 그럼 연은이 있었다라는 건 무슨 얘기라는 거냐면 제가 만들어진 곳은요, 얕은 물밑이에요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으시죠? 연은 얕은 물밑을 알려주는구나. 자, 이제 네 번째는 바로 뭐가 있냐면 네 번째는 여기가 좋을까요? 오케이. 자, 보이시죠? 땡큐 됐죠, 그죠? 오케이, 보인대. 자, 이건 이제 건열이라 그래, 건열. 자, 건열을 우리가 머드 크랙이라 하는데 말 그대로 건조해요. 건조해서 뭐가 생겼다? 균열이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진흙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물속에 쌓였었어요. 자, 그런데 오케이. 그 지역이 너무 건조한 거야. 그러니까 물이 증발하다 보니까 그 진흙이 물 위로 노출된 거예요. 나는 해수면 물이에요. 물 위로 진흙이 노출이 됐다. 노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죠? 우리 예를 들어 저수지가 너무 가물어서 물이 없다고 치자고요. 혹은 논이 너무 가물어서 물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쩍쩍 건조해서 균열이 생기겠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래? 건열이라고 부른다. 아, 그럼 건열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바로 뭐냐면 제가 태어날 때 이때의 기후가 상당히 건조했어요. 해서 건조 기후 같은 것들을 알려주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정리해보자고요. 자, 퇴적 구조는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퇴적 구조. 자, 사측리는 뭐라 알려주죠? 경사졌으니까 운동방을 알려주는 거지 뭐. 됐지? 오케이. 점이 측리는 입자의 크기가 점차 달라졌다? 깊은 속에서 만들어지구나. 수심이 깊은 곳에서. 됐나요? 됐죠? 자, 연은은 뭘까요? 연은 얕은 물밑. 됐지요? 오케이. 건열은 건조해서 균열이 생겼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퇴적, 당시의 퇴적 환경을 알 수가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벌써 까먹으셨어요? 기억 안 난다고? 안 되지. 그러면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해 준다 그랬잖아. 지층의 역전 여부.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게. 선생님이 좀 어렵지만 여기다 막 그린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사측리, 점이측리, 연은 건열이 어떻게 해서 역전 여부를 알려주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 사측리는 경사진 건 문제 없으시죠? 여기 좀 보아요. 부탁입니다. 보고 있어요? 오케이, 갈게. 다음에 경사진 측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건 뭐예요? 직선이잖아요, 직선. 근데 이 자연은 직선을 별로 그닥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직선. 자, 우리가 어떤 외계 행성에 갔다? 그때 막 이렇게 직선으로 촥촥 만들어진, 그지? 삼각형 모양의 구조물이 있었다. 그럼 그건 아무래도 인공적인 거란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직선은 좀 그렇잖아. 아니라고? I'm sorry. 직선.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중력이라는 게 항상 작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직선 형태가 되는 게 아니라, 됐죠, 그죠? 자, 정상적인 구조를 옆으로 뺄게요. 사측리의 정상적인 구조는, 자, 왔다 갔다 하니까 화나셨나요? 죄송합니다. 정상적인 구조는 어떤 구조가 되냐면 이렇게, 자, 사측리가 이렇게, 자,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아래로 이렇게 살짝 오목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사측리 됐죠, 그죠? 정상적인 직선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아래로 오목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는 구조, 이럴 때가 바로 뭐가 된다? 정상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정상이 아니라 뒤집힌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뭐 당연히 역전된 모습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아래로 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위로 이렇게 위로 불룩한 형태가 됐다면, 그렇죠? 위를 향하고 있잖아요. 이때는 지층이 어떻게 됐다? 뒤집혔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이렇게 아래로 가 있는 상태, 아래로 가 있는 상태. 이때가 정상 구조가 되는 거고, 위로 향한 상태가 바로 뭐가 된다? 역전 구조가 된다. 이런 얘기죠.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중력이라고 하는 건 늘 아래를 향하는 거니까, 그지? 아래를 향하는 게 노멀한 구조, 정상적인 구조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이렇게 위로 돼 있다면 어떻다? 역전돼 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제 두 번째 점층입니다. 정상 구조를 보면 무거운, 그 다음에 입자가 큰 것들이 아래, 위로 갈수록 점차 어떻게 돼? 작은 것들이 쌓이는 게 정상 구조일 거예요. 그런데 어떤 녀석을 보니까, 아래쪽에 작고 가벼운, 위로 갈수록 크고 무거운 게 있어요. 그죠? 그럼 역시 뭐죠? 역전돼 있다. 어렵지 않으시죠? 점인 측리. 자, 세 번째 연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게 정상적인 구조예요. 이렇게 아래로 가 있는 거. 저 뾰족뾰족한 부분이 좀 보이면 좋은데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어디를 향하는 거죠? 위를 향할 때 정상적인 구조가 되는 거고. 이건 아래로 가 있는 거고요. 자, 근데 그런 모양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면 이해됐죠? 이렇게 위를 향하고 뾰족한 게 아래로 가 있잖아. 그럼 지층이 어떻게 했다? 뒤집혔다. 헷갈린다고요? 노노노 헷갈릴 거 없는데 한번 그려보시면 되죠. 눈으로 보면 헷갈리죠. 당연히 눈으로 보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잖아. 직접 그려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하다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이거 틀리면 큰일 나요. 진짜 그려보실 수 있겠죠? 연은. 자, 건활 역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쩍쩍 갈라져서 쐐기 모양으로 갈라지는데 이 갈라진 틈이 어디를 향한다? 아래를 향한다. 이게 정상적인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쐐기 모양이 어떻게 됐어? 위를 향했다. 이건 지층이 어떻게 됐다? 역전됐다. 이런 뜻이에요. 개념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퇴적 구조의 정상 구조가 어떤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오케이 역전된 모습이 어떤 건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그려보는 거 이해는 없다. 그려보실 수 있죠? 많지 않아요. 몇 분만 됐지, 그지? 이렇게 그려보시면 우리가 지층이 역전된 걸 알 수가 있구나. 자, 그래서 퇴적 구조는 퇴적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고 더불어 제일 중요한 건 역전 여부를 판단시켜준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개념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자, 이제 우리 넘기셔서 어디로 가냐면 50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무리로 갈 거니까 하나하나. 자, 50페이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50페이지는 뭐냐면, 자, 퇴적물들은 주로 어떻다 그랬었죠? 그래, 물속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물속. 자, 그렇다면 퇴적물들이 쌓이는 환경, 퇴적 환경을 우리는 몇 개로 나눌 수 있냐면 대개 3개로 나눌 거야, 3개로. 자, 물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물이 있냐면 육지에 있는 물이 있죠. 육지. 또 바다에 있는 물이 있잖아요. 그죠? 저희는 좀 뭐라 그럴까? 육지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물이라고, 바다라고 하기도 뭐예요. 그죠?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 있겠죠. 그래서 퇴적 환경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냐면 3가지 정도는 나눌 수가 있다. 자, 육지 속 환경을 뭐라 그럴 거냐면요. 육상 환경이라고 부를게요. 육상. 자, 그럼 바닷속에 있는 환경은 뭐가 될까? 해양 환경이겠죠. 해양 환경. 자, 세 번째는 자,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 이걸 우리 뭐라 그런다? 연안 환경이라고 부르자. 어렵지 않으시죠? 연안 환경. 자, 연안 환경이라고 부를 거예요. 퇴적 환경은 크게 3가지로 나누게 된다. 자, 그렇다면 육상 환경은 바로 어떨까요? 육지에 있는 것들이니까. 자, 이건 좀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뭐랄까 많이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만 해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비가 왔다고 칩시다. 높은 산 위에. 마운틴. 그럼 빗물이 흘러내릴 거예요. 그죠? 우리 계곡 같은 거 놀러 가보셨죠? 그래. 여름에 비 많이 올 때 되게 무섭걸랑해요. 그럼 엄청 빠르게 계곡물이 흘러내리면서 퇴적물들을 끌고 밑으로 쭉 내려올 거예요. 자, 그러다가 따당 갑자기 평지를 만나요. 평지. 이해되시죠? 그럼 끌고 온 것들이 갑자기 평지를 만나면서 물의 속력이 슬로우 다운. 느려지니까. 됐죠? 그죠? 물에 힘이 없어지잖아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퇴적물을 여기다 땅 싸놓는 거예요. 부채꼴 모양으로. 부채꼴. 자, 기억나시면 좋은데.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배웠었냐면, 전에 이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 선상지라고 불렀어. 선상지. 자, 되셨죠? 좀 멀리 어려우면 상류다, 제일 먼저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 선상지. 자, 근데 선상지 환경은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때 선상지는 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흐르는 계곡물에 의해서 입자가 크고 작은 것들이 확 내려온 거잖아. 그리고 그냥 동시에 펑 쌓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자들을 보게 되면 크고 작은 것들이 마구마구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입자들이 나뉘어지지가 않은 거죠. 분류가 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얘는 분급이 불량해요.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다. 분급이 불량하다. 그래서 선상지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선상지의 특징은 퇴적물들이 나뉘어지지 않았어요. 분급이 불량해요.
됐죠? 오케이. 자, 그 이외에 됐죠? 그죠? 자, 우리 교재에 있는 것들 보시면서 그건 살짝 보시면 되죠? 뭐 강이나 호수나 사막 같은 것들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된다? 육상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육지에 사막이 있잖아요. 사막. 그래요. 그래서 사막에서도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사막 역시도 마찬가지로 무슨 환경이다? 육상 환경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간혹 같은 것도 뭐가 있냐면 빙하. 빙하 아시죠? 빙하. 자, 빙하, 거대한 빙하가 만들어지는데 빙하 역시 위쪽은 아래쪽은 그죠? 자, 서로 약간 달라요. 위에 있는 게 아래를 누르다 보니까 아래분의 빙하들이 녹는 거예요. 눌리면서. 여러분 스케이트 같은 거 탔을 때 스케이트를 신고 이렇게 스케이트를 신고 자, 얼음에 서 있으면 그 스케이트 날이 얼음을 누르잖아요. 눌리는 부분들이 뭐로 변하는지 혹시 아세요? 뭐 수증기야. 물로 변하는 거야, 물로. 그러니까 얼음이 눌리면 뭐로 변한다? 물로 변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빙하들 역시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무게를 갖고 있는데 빙하의 아랫부분 어때? 압력 때문에 눌리면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빙하들이 쭉 이제 운반이 되는 거죠. 빙하들이 움직이면서 그 거대한 무게니까 어떨까요? 막 지각을 부셔버리겠죠. 그러면서 빙하들이 쭉 움직여서 퇴적물들을 운반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케이, 마찬가지로 빙하들이 움직이면서 퇴적물들을 만들 수 있다. 이럴 때도 뭐가 된다? 육상 환경이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험 문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다? 요거 선상지예요. 분급이 좀 불량했다. 자, 두 번째 이제 해양 환경으로 와볼게요. 해양 환경. 해양 환경은 어떤 걸까? 바다 환경을 얘기하겠죠. 바다. 그래서 바다 환경을 우리는 해양 환경이라고 부르겠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바다 밑에 우리가 심해저 지형할 때 배웠었는데, 됐죠? 그죠? 수심 200m 미만의 얕은 바다. 기억나시죠? 오케이, 이거를 대륙붕이라고 불렀으니까 요게 바다 환경이 되고, 자, 됐죠? 그 다음에 대륙대 같은 것들, 요것도 뭐가 된다? 바다 환경이 되겠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된다? 해양 환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또는 깊은 바닷속에 심해저 지형 같은 것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이제 연안 환경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에 있는 걸 연안환경이라고 부르자. 연안환경. 자, 그럼 연안환경은 어떤 게 있습니까? 했을 때 여기인데 여기로 오세요. 여기. 강물이 흘러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다로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다 오면 더 이상 흘러가지를 못하니까, 그죠? 이때까지 끌고 왔던 퇴적물들 여기다 좀 쌓아놓을 거예요. 자, 하지만 쭉 선상지와는 달리 오랜 시간 운반되는 과정에서 퇴적물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요. 날카로운 부분들이 부딪히면서 점점 둥글게 변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요 선상지에 있던 것들이 운반되는 거리가 길면 길수록 퇴적물들의 모양이 약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선상지에 있을 땐 날카롭고 이랬던 것들이 운반 거리가 길면 길수록 움직여오는 과정에서 점점 둥글게 깎이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원마도라고 표현할게요. 원마도. 그래서 원마도가 좋아져요. 원마도가 크다. 자, 그 다음 입자의 크기들도 이제 거의 비슷한 것들이 좀 많아지게 되고요. 자, 그런 것들이 여기 바로 쌓이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강과 바다. 여기에 쌓이는 것들이 삼각형 모양으로 주로 쌓여요. 이걸 우리 뭐라 하냐면 삼각주라고 부른다. 연안환경의 대표적인 건 누구다? 삼각주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삼각주. 자, 그럼 삼각주는 됐죠. 누구랑 비교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선상지랑 비교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겠죠. 뭐 당연히. 그럼 선상지, 삼각주. 선상지는 부채꼴 모양으로 쌓였다. 삼각주는 삼각형 모양으로 쌓였다. 뭐 이런 얘기일 거예요. 두 개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바로 선상지는 분급이 불량하지만 삼각주는 상대적으로 분급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거죠. 개념 이해되시겠죠? 됐고. 자, 선상지에 있는 퇴적물들은 날카롭지만 되시겠습니까? 삼각주에 있는 것들은 원마도가 커서 좀 둥글게 되어 있다. 개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퇴적 환경은 별건 없지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육상 환경과 해양 환경과 그다음 연안 환경으로 나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퇴적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에는 그죠? 퇴적암이 있을까 없을까? 뭐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퇴적암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기나긴 지질 시대를 거치면서 선캄브리아 시대가 있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 고생대가 있었어. 고생대. 그 다음에 중생대가 있고 신생대가 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으시죠? 그죠? 자, 그러면 지구가 탄생한 대략 45, 6억 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면서 자, 이 과정 속에서 한반도에도 퇴적암들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선캄브리아 퇴적암은 한반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성카암브리아대는 자 이건 어떤 암석이냐면 성카암브리아대는 주로 만들어진 암석이 워낙 오랫동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원래의 성질이 좀 변했어요. 그래서 변성암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한반도는 성카암브리아대 때 퇴적암은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하지만 고생대 때 한반도는 어디 있었었냐면 사실은 남반구에 있었어요. 남반구. 대륙 이동설을 우리 배웠어요. 대륙이 움직였다라는 거. 그리고 남반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바다 밑에 있던 땅이에요. 바다 밑에. 그러니까 한반도의 고생대의 퇴적 환경은 뭐다? 바닷속이었다는 얘기죠. 무슨 환경? 해양 환경이었다. 이런 얘기 주로. 해양 환경. 자, 해양 환경이면서 이때 이제 퇴적암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해양 환경 중에 만들어진 퇴적암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거 하나만 기억을 할게요. 그죠? 혹시 조개 산호 죽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 오케이. CA2 플러스, CO3 마이너스. 그런 것들 무슨 암석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석회암이라고 불렀다. 자, 그래서 이 석회암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졌다. 한반도에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석회암이 나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아, 고생대 때 만들어진 퇴적암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석회암 속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자, 고생대에 살고 있던 그런 고생대의 표준화석 같은 게 들어가는 거죠. 자, 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은 좀 기억나나 모르겠다. 그죠? 우리 고3들은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고3들? 자, 뭐죠? 삼엽충 같은 것들. 자, 그래서 석회암 속에서는 삼엽충 화석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중생대로 올게요, 중생대. 자, 이제 중생대로 오면서, 자, 한반도는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거의 뭐 현재 위치, 신생대의 완벽히 현재 위치에 왔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되는데, 중생대에 오면서 어떻게 됐냐면, 바다 밑에 있던 땅이 점점점 위로 올라온 거예요. 자,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육지가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좀 덜 올라왔기 때문에, 이 한반도는 특히 경상도 지역 같은 것들이, 자, 그 땅들이 호수 밑에 있던 땅이에요, 호수. 자, 그럼 호수에서 퇴적물들이 쌓일 수 있겠죠. 호수 환경은 무슨 환경이죠, 호수는? 그렇죠? 육상 환경이죠. 그래서 중생대 때는 바로 뭐였었다? 육상 환경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중생대 육상 환경. 그래서 호수 속에서 퇴적물들이 쌓여서 주로 퇴적암이 됐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여감이라든지 주로 사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쉐일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물론 고생대 때도 다른 게 만들어질 수 있지만 고생대는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석회암은 꼭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석회암에 좀 주목을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런 것들 나왔을 때는 우리 뭐다? 이것만 나왔을 때는 아, 중생대구나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됐죠? 육상환경이다. 이렇게. 혹은 뭐 연안환경에서 살짝 만들어질 수 있겠죠. 어쨌든 중생대는 바다는 아니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생대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곳 속에 뭐가 있냐면 화석들이 있을 거예요. 화석. 흔적 화석 같은 것들. 자, 근데 중생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 기억나시죠? 이건 대부분 아는 거니까. 여러분이 좋아했잖아. 어릴 때 되게 좋아했고, 나 저런 게 되고 싶어는 아니구나. 그죠? 멋있어 보인다. 공룡 같은 것들. 그래서 공룡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 아, 이게 중생대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조심할 건, 자, 공룡은 육지에 살던 생물이에요. 됐죠? 그런데, 자, 중생대를 대표하는 화석 중에서도 암모나이트가 있어. 좀 이름이 이쁘지 않나요? 나이트클럽? 암모나이트? 이거는 바닷속에 있던 것들이에요. 바닷속에 있던 것들. 자, 그러다 보니까 중생대가 육상 환경이니까 암모나이트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중생대라고 다 있는 건 아니고 중생대 한반도가 육상 환경이었으니까 뭐가 있었다? 공룡은 있었지만 암모나이트는 없었다. 좀 헷갈리시죠? 암기하셔야 돼요. 암모나이트는 없었다. 됐죠? 자, 이제 신생대로 들어오면서 자, 이때는 육상 환경과 해양 환경 조금씩 있는데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신생대 때 한반도의 전체의 모습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생대에 만들어진 게 뭐 제주도라든지 울릉도라든지 독도 같은 화산섬들이잖아. 그지? 그래서 신생대는 뭐야? 화산 활동이 좀 활발했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생대에 만들어진 지형 중에서 응해암이 있다면 응해암. 이해되시죠? 응해암 중에서 신생대 지형들, 제주, 한라 뭐 이런 것들. 됐죠? 그죠? 오케이. 울릉도, 독도 같은 것들, 철원 같은 것들. 응해암이 나오면 아, 이 시대가 신생대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좀 어려운 거야? 다시 한번. 석회암이다. 그래, 고생대. 됐죠? 그죠? 자, 석회암을 제한 여감, 사암, 셰일 같은 게 나오면 중생대.
조심할 건 석회암은 해양환경. 역삼, 시엘 같은 게 뭐가 된다? 육상환경. 신생대는 중요한 게 누구라고요? 화산활동이 많았으니까 신생대 생긴 지형 중에서 응해암 나왔다. 그죠? 봄이라는 거 얻는 거죠. 신생대. 그러니까 신생대는 쉬워요. 뭐 어려운 게 아니고.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 5강에서 뭘 다루게 됐냐면요. 퇴적 구조와 퇴적 환경을 다루게 됐다. 조금 좀 양이 많은데 하실 수 있죠? 그럼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배웠던 걸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 퇴적암이라고 하는 것들 돌아보실까요? 퇴적암이라고 하는 것들. 퇴적물들이 쌓여서 퇴적암이 된다. 전과 정을 뭐라고 한다? 속성. 됐죠? 앞부분을 압축, 뒷부분을 교결. 됐죠? 별거 아니잖아. 그럼 퇴적물들의 기온이 뭐냐에 따라서 부서졌다, 쇠설성, 화학 반응이다, 화학적. 그 다음에 동식물, 그런 것도 유기적 퇴적암. 되시겠죠? 됐고. 자, 그런데 이런 퇴적물들이 쌓이는 장소가 뭐랄까 특별한 친구들이 있어서 스페셜한 친구들. 그래서 퇴적구조 사층리, 점이층리, 연음건열. 퇴적구조는 퇴적 환경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모두 알려줬죠? 그렇죠. 역전 여부, 뒤집혔다. 지층이 물고 나면 섰나 안 섰나 알려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됐죠? 자, 이제 퇴적암의 별명, 닉네임이 물숫자 수성암이라고 불렀으니까 물도 육지에 있는 물이 있으니까 그땐 육상. 바다는 해양 환경. 둘이 만나는 곳은 뭐가 되죠? 연안 환경.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요. 그런 한 퇴적암들이 한반도에도 꽤 있더라. 고생되는 해성층, 중생되는 대답해봐요. 육성층. 됐죠? 그죠? 신생되는 응해암.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5강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했습니다. 자, 현재 교재 50페이지까지 정리를 했었고요. 자, 실전 문제 있는 것들이 아마 자 56페이지까지 있으실 거예요. 하나는 좀 정리해 주시면 좋고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완벽하게 여러분 것들을 좀 만들어서 됐죠? 그죠? 자, 하여튼 어떤 시험이 됐건 대박을 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